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어드린 3강, 세 번째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미처 다 하지 못한 몇 가지 개념들만 짚어드리고 오늘 강의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에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개념이라는 용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여기서 개념을 약간은 프로이트의 개념, 베그리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개념과 함께 무의식이라는 운베부스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 독일어죠. 둘 다 독일어죠. 에 대한 개념을 막강히 간단히 짚어놓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강에서 3강이 아니고 4강에서 이 베그리프 개념을 다시 등장시키는데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미화는 락강에게 있어서 의미화라는 것은 팔루스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개념은, 모든 의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들이죠. 그냥 함부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필터링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필터가 바로 팔루스예요. 그걸 팔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냥 고정관념의 권력이라고도 부르고, 자, 이 팔루스라는 것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바로 일자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일자가 그 자리에 들어서야 그것에 의해 셈해지는 방식으로 다른 많은 요소들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난립하는 이름이 아니라 체계를 갖는 이름들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 일자를 우리는 세많은 일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로부터 산출되거나 혹은 그 일자 자체를 개념의 일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 베그리프의 일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그리프, 비개념이라는 용어를 락강이 사용을 하면서 그 일자에 대립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바로 비개념이다. 베그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베그리프가 바로 무의식인 거예요. 무의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락강의 변화가 관찰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의미를 생산해내는 장치, 언어 장치를 무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의미 생산에도 불구하고 의미화되지 않는 비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으니까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운베그리프인데, 여기서 운은 부정의 적두사인데 독일어에서, 프랑스어에서는 하나라는 뜻이기도 해요. 원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운이 아니라 이제 앙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베그리프, 하나의 개념, 일자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그리프라는 것이 일자에 의해서 셈해진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일자로서의 또 다른 베그리프가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자가 두 개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자, 철학에서 말하는 일자는 세많은 일자이고 의미화의 생산을 담당하는 그러한 일자인데, 그 반대편에 그러한 일자에 포획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또 다른 일자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이 나중에 전개되면서 락강에게 떨어져 나온 조각과 같은 개념으로 발전하게 돼요. 무언가가 언어장치 내부에서, 자, 언어장치라는 건 일자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그 시스템 내부에 의미 생산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의미 생산 공장에 무언가가 달그락거리면서 유령처럼 이리저리 튕겨져 다닌다라는 것.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탈된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탈된 하나가 의미의 안정된 세계를 교란시켜요.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우리가 말실수를 한다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무의식으로부터 출현하는 증상을 경험할 때 느끼는 것은 의미의, 우리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혹은 세계라고 하는 의미의 세계가 교란당한다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란당하는 혹은 교란을 실행하는 대상을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존재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령이에요. 제거해도 되는. 근데 그것에 일자의 위상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유령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그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 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뒤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언어의 세계, 시스템의 세계는 보편성의 세계이고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 어긋난 조각, 맞지 않는 조각, 그 하나, 그 운배 그리프, 그 운배 부스트. 자, 그거는 그 안정된 의미화의 세계를 교란시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안정된 의미화의 유한한 세계를 정지시키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시작의 지점으로 주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배그리프, 운배그리프, 그리고 운배부스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텍스트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무의식의 존재론이라는 첫 번째 개념을 다루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맺는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하고 싶은데, 자, 첫 번째, 강의 개요 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렸던 낙강의 대명제를 텍스트로 얹어놨어요. 문체는 인간 그 자신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이게 단지 하나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낙강 텍스트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체는 인간 그 자신이다를 첫 번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문체는 문법이고 언어의 시스템이니까 우리는 언어의 시스템이다.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 그것이 무의식이고 무의식이 우리 자신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쯤에 와서 우리가 지금 다시 세미나 11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문체는 인간 그 자신이다라는 말을 달리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관된 문체가 우리 자신이기보다는 그 문체가 바로 헛되는 지점, 혹은 완전히 말해지지 않는 어떤 또 다른 문체가 그게 우리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한국말을 한다면, 자, 한국말을 하니까 당신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문체는 인간 그 자신이다라는 것의 1차적인 관점이었다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지만 말을 더듬는다든지 혹은 실어증에 걸린다든지 그 말에 저항하는 무언가가 그러한 순간이 등장할 때 바로 그 순간의 문체, 그 순간의 비문체, 혹은 그 순간에 저항하는 문체, 혹은 그 순간에 침묵의 발화, 나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그 이중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 횡단하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라강의 루브르에서 언급된 바로 그것에 대한 논평으로 달아놓은 또 다른 텍스트를 얹어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문체는 인간 그 자신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존재란, 우리의 존재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자, 스스로의 주의상스에 대해서, 자, 억압된 대상이죠. 주의상스에 대해서 우회하거나 애둘러 말하는 방식. 자, 우회하거나 애둘러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억압하거나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주의상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억압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하거나 애둘러 말하는 방식, 이게 문체이고, 이러한 문체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경증의 문법이 있고,
도착증의 문법이 있고 정신병의 문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신경증의 문법 내부에는 강박증과 히스테리적 문법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문법들이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문법들 중에 특히 신경증의 문법은 억압이 특징이다. 전적으로 억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착증은 직접적인 우회로를 여기서의 우회로는 직항로죠. 직항로를 숨겨놓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신병의 문체는 매번 말할 때마다 달라진다. 즉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날 수 없는 파편적인 카오스의 그러니까 일자 없는 문법이다. 일관성 없는 문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그러한 문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자 그러한 담화의 방어적 형식 속에서 출현하는 환영들 즉 유령들이다. 이게 인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건 그렇게 담화가 방어적인 방식으로 주입상스를 억압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무언가 환영들과 유령들이 출현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라는 것인데 여기서 유령들은 증상적 사태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제가 논평하고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문체는 인간 그 자신이지만 또한 그 문체를 발명해낼 수 있는 것도 인간 그 자신이다. 라는 언급이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개요를 쭉 적어놨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할 텍스트의 대체적인 개요를 적어놨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낙강이 지금 이 수업에서 존재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그랬지만 자, 무의식에 대한 존재론적 위상이 무엇인가를 타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일단 먼저 약간 그렇게 얘기해요. 무의식이라는 것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당히 취약한 위상을 갖는다는 거. 무의식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있음이 끊어지는 순간을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존재론은 있는 것들에 대한 담론이에요. 어떻게 있음의 궁극적인 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담론의 형식을 통해서. 물론 실제로 그게 있건 없건은 둘째 문제고 존재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존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담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 존재론적 담론을 발명해낸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존재론을 여전히 아직도 연구하고 철학의 차원에서 탐사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실제로 실체로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이의 다양한 유형 중에 존재론적 담론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고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 그러한 존재론적 차원이 어떤 사유를 구성해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러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숙명을 혹은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피해간 사람이 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유 내에서 존재론을 구성하는 거예요. 사유 안에서만. 그 바깥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바디우는 뭐 구현 설명을 덧붙이자면 역시 또한 존재론으로 자기 자신의 철학을 구성해내고 있는데 여기서 왜 존재론이 필요한가 하면 실체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사유가 패러다임을 구성해내는지를 탐사하기 위해서 또한 존재론적 담론의 유용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의식은 어떤가? 존재론적인 담론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 자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무언가를 사유하기 시작하면 특히 그것이 무의식이라고 말해지기 시작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주체를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사유라는 것 자체가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찾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누군가 주체보다 더 뛰어난 자가 그걸 만들어 놓았다라는 뉘앙스를 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위상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락강이 지금 이 오늘의 강의에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윤리적 차원이라는 거야.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야. 존재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위상이다. 무의식이. 자, 윤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윤리는 자, 실천이성의 차원인 것이죠. 해야만 하는 것의 차원인 것이지 거기 그대로의 차원은 아닌 것인데 왜 지금 무의식을 우리가 흔히 어떤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무의식을 윤리적 위상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가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자,
락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체의 참여 없이는 무의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체의 참여 없이는 무의식도 없다라고 락강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4주 전에 같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무의식이라는 구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란 원래 거기 있어서 프로이트가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담론으로 접근했기 때문에만 등장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락강이 간파해낸 지점이 바로 정신분석이라는 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과학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걸 찾아내서 밝혀내는 그러한 담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체에 관련된 담화라는 것이죠. 주체를 구성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담화인 것이지 거기에 무언가가 있고 찾아가서 락강이 싫어하는 그 단어 탐사에 들어가서 어떤 규범과 규준을 가지고 탐사에 들어가서 밝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일반 심리학이나 다른 정신분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내담자의 무의식이 거기에 있고 함께 그걸 찾아 들어가 보자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어떤 담화를 받아들이고 구성하느냐, 어떤 담화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의 무의식은 발명되는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찾아가는가, 무의식을 발명할 것인가의 문제. 당신의 무의식을 당신이 발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락강 정신분석이 도달하는 가장 특수한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류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심리학과 정신분석의 교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담화가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프로이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설였어요. 끝까지 망설였고 그래서 락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우선 먼저 프로이트가 속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세미나에서 그 첫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1번째 세미나에서. 무엇에 속지 않았는가? 프로이트는 증상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상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했다는 것이죠. 증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과학의 담화를 신뢰하려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의 여정이에요. 혹은 그것이 프로이트의 매력이에요. 느슨한 담화. 프로이트의 담화가 굉장히 느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재편하느냐에 따라서 자아심리학이 되기도 하고 대상관계 이론이 되기도 하고 락강의 주체 이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만 하는 것은 락강의 정신분석은 주체 이론이에요. 특수한 주체 이론이에요. 주체가 무엇일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것이지 무엇이었는지를 탐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20세기적 인문학의 소양이 없다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0세기의 과학 철학의 소양, 20세기의 철학이 도달한 장소로부터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학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의 입장에서 일반 의학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락강을 난해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난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하고 지금 8주를 해오셨잖아요. 난해하던가요? 난해하지 않아요.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확한 관점에서 락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담론 자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텍스트를 바라보면 굉장히 논리 정연해요, 락강. 엄청나게 논리 정연해요. 근데 그 논리 정연함을 볼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게 그게 놀라워요. 그게 난해한 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엄청나게 욕먹죠. 네가 뭔데? 내가 60평생 락강을 연구해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학회에 가서 논쟁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진 않아요. 인간관계 다 끊기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이 무의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체가 도달해야만 하는 윤리적인 차원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담론 자체가 가진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락강이, 즉 이 주체 이론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락강이 소환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서구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코기토.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명제 하나를 가지고 락강이 무의식의 윤리적 차원을, 존재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인 위상을 해명하죠. 물론 오늘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락강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일종의 사건적 장소로 파악하려고 한다. 사건적 사건이라는 거. 사건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철학이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개념인데, 사건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누군가가 사후에 말해줘야만 사건이 되는, 자, 그러한 장소라는 거.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처럼 광주 민주화 항쟁은 광주 민주화 항쟁이었다라고 누군가가 말하고 엄명해야만 그게 민주화 항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소요 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진리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건 인간에 의해서 발명되고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바디우도 엄청 싫어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특히 일상생활에서 파악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여담이지만 덧붙이자면 다문화주의를 강하게 주장해요. 다문화성, 다문화주의.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리트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드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나 혹은 고등학교 대입 논술 시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도르 금지법이죠. 베일 금지법. 베일 금지법. 이슬람 여성들이 베일을 하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자기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인도 힌두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다면 뭐 터번을 쓴다든지, 자, 그런 걸 다 허용해요, 영국은.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게 한때 굉장한 논란의 중심에 섰었고, 그 법을 주도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회주의자들, 삼인주의자들이 주도를 했어요. 즉 그걸 금지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길거리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공공장소에서 금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에서 이게 공공장소라면, 이게 정규 수업이라면, 대학 수업이든 뭐든 수업이라면 이 안으로 베일 두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야. 선생이건 학생이건 차도를 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일 정도면, 머리를 감싸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얼굴을 다 가린다든지 뭐 그런 것을 들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자, 왜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평등을 강조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유를 어쨌든 최소한 표면적으로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왜 그런 법을 발의했을까?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들이 이미 그런 법을 이미 발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전에 바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법을 발의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프랑스 법에 그게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그걸 오스턴타투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놓고 보여주는 종교적인 표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겨냥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가톨릭 세력이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공화주의가 무엇과 싸워서 혁명을 일으키는지 다 아시잖아요. 왕정과 가톨릭 세력이. 그러니까 종교의 분립이 아주 근본적인 원칙으로 공화국 내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톨릭이 이런 정치적인 세력 내부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는데, 그 가톨릭의 자리를 점차적으로 이슬람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그보다 강화된 법을 입법을 했고, 실제로 입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시청이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뭐 그런 장소에서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표식을 할 수 없는 더욱더 강화된 법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게 왜 논란이 되었냐면 알랑베 바디우가 이 법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 이유가 굉장히 독특해요. 반대한 이유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바디오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면 공문장에서 투쟁을 멈추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가치이고 무엇이 지켜져야 하는지 전두환이 무슨 헛소리를 해도 그것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자 그건 어떤 가치를 지켜내는 태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바디오는 투사의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은 투쟁하는 거다. 철학은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슬람의 그 차도르 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는가? 이게 왜 논쟁이 됐냐면 바로 그 바디오의 제자들, 파리 8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자 그것에 동의를 했는데 바디오는 그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것에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8대학의 교수들이 신문에 기고를 했던 거예요. 바디오를 비판하는 기고를 했고 또 그러한 논쟁이 이어져서 사회적인 공론이 되었었는데 바디오가 비판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자 그것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즉 베일도 이슬람 여성이든 누구든 종교적인 표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를 가리는 것은 신체를 상품화시키는 상품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투쟁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오는. 그러니까 바디오의 적은 누구였냐면 자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바디오는 요즘에 별로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텔레비전에 굉장히 자주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100년 안에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00년 안에 세계는 공산화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왕정체제인 것이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어떤 특정한 체계인 것인데 기술이 발달하면 분명히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디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발화가 겨냥하고 투쟁하고자 하는 대상은 자본주의인 거예요. 상품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상품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특히 여성의 신체에게 강제하는 건 뭐예요? 상품화예요. 상품화. 벗으라는 거예요. 너를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것이죠. 팔리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교 한 4학년쯤 되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성형외과에 가죠. 아름다워지기 위한 욕망이기보다는 더 잘 팔리기 위한 욕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성형하는 거예요. 물론 성형외과까지 않더라도 살을 빼거나 어떤 종류의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과는 다른 혹은 개인적인 취향이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게 자리 잡은 타자의 시선을 위한 취향을 위해서 신체를 변형시키는 거죠. 이게 결국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상품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그걸 배우죠. 아주 어린 시기부터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떻게 걸그룹들이 춤을 추는지 어떻게 신체를 노출시키는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대중들이 좋아하는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체를 상품화시키는데 이슬람의 신념을 주장하며 자신의 신체를 가리는 것은 어떤 종류의 투쟁이라고 바디오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붙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러한 투쟁으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즉 모든 것은 다양한 것이고 그들의 차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한 발 물러섰을 때 광장을 누가 지배하게 되는가? 누가 지배하게 되나? 자본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여담을 좀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미술계예요. 여러분. 한국미술계. 역시 제가 미술 비평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영역이기도 한 그 한국 미술계를 누가 지배하는가? 자, 비평가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20세기와 21세기의 예술은 자,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각자의 작가들이 다 각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나는 비평하지 않을래.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지 않고 다 좋은 얘기만 할래. 이게 요즘 비평가들의 태도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 누가 이 미술 시장을 장악하나요? 상품 논리가 장악하는 거예요. 거대 갤러리들이 등장해서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소더비와 같은 혹은 외국의 주요 미술품 경매 시장에 한국의 작가를 선정해서 키워서 내고 그들이 실제로 거금을 주고 뒤에서 그 작품을 사게 되어서 그 작품의 가격을 올리는 온갖 종류의 만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미술계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결국 재벌이 갤러리를 지배하고 갤러리가 투자 수단으로서 작품들을 선정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바로 문화다원주의를 주장하는 평론가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평론가들은 자신이
투쟁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싸우는 투쟁의 장소에 있다는 것을 평론가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평론가가 아니라 그냥 에세이스트예요. 갤러리에서 돈을 받고 그렇죠. 작품에 대한 글을 써주는 꽤 많이 받아요. 제가 글을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돈을 받는 게 바로 작품 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안 주면 안 써요. 왜냐하면 갤러리는 돈이 많으니까. 혹은 갤러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글을 부탁할 수 있는, 청탁할 수 있는 수준의 작가는 사실상 금수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바로 무의식이건 미학이건 즉 정신분석이건 미학이건 철학이건 혹은 사회학이건 투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투쟁 없이는 결국 고정관념의 승리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발을 빼면 누군가가 그 자리로 들어오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 자예요. 즉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누가 되었건 가부장적 존재가 되었건 자본주의적 존재가 되었건 어떤 존재이건 그가 들어와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권력에 대해서 나이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가장 모순된 취약점이었어요.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역량을 감소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으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 이 강의에서 락강이 자칼랑 밀레를 비로소 언급을 해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나 11에서 자칼랑 밀레라고 하는 고등사범학교 철학과,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가 되고 싶었던 이 락강의 사위이자, 이제 지금은 사위가 아니었지만 사위이자 제자인 이 자칼랑 밀레와 처음 만나죠. 만났을 때부터 상당히 강한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특히 바로 지난번의 강의, 지난주에 우리가 끝냈던 그 2회째 강의, 그러니까 두 번째 세미나에서 자칼랑 밀레가 발제를 해요. 그리고 그 발제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간극으로서의 무엇이라는 주제였던 것이죠. 존재의 결여에 대한 질문. 그래서 락강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간극의 구조를 통해 무의식을 소개한 바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 간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간극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언어의 장치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무의식인데 그 순간이 있다는 것. 그게 간극인 거예요. 장치가 일관성을 잠깐 상실하는 순간이 간극인 것이죠. 자, 그 간극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락강이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 구조에 대해서 수강자 중 한 사람이 자칼랑 밀레가 이전에 제 논문들을 읽고 자신의 결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이해한 것에 관한 훌륭한 발제를 해주었다라고 락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밀레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후에는 밀레는 철학과 교수가 되는 대신 정신분석학과 학과장이 되고 락강의 후강으로 그리고 락강이 세운 설립한 모든 학파의 거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프로이트 대의학교라는 것에 락강이 사후에 수장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락강의 이론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전수하고자 하는 강의를 가장 충실하게 이어오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밀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밀레는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아를 구성해주는 사람이에요. 자아를. 그러니까 밀레는 보수적이에요. 밀레는 이런 특징이 있죠. 욕망은 많은데 야망은 없는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럼 밀레가 그 얘기 듣고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자, 욕망은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락강의 이론을 정리정돈 하는데 야망은 없어요. 락강을 넘어서고자 하진 않아요. 자신은 충실한 락강의 기록자로 남기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락강의 제자들은 락강을 죽이고 넘어서기 위해서
락강을 박차고 나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뭐 과타리도 그렇고 미셸 푸코도 마찬가지고 르장드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락강의 세미나에 참석했고 락강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지만 락강과 똑같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락강을 죽이고 락강이 프로이트에게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자신이 두목이 되는 그러한 영역으로 나아가죠. 자,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에요. 즉, 락강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근데 밀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밀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락강의 이론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한 실천들을 하죠. 그리고 그 실천들을 소개하는 강의가 화요 강의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화요 강의. 자, 그래서 밀레가 없었다면 락강은 보다 모호한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보다 모호하고 보다 많이 오해되고 보다 신비로운 주체로서 가정이 됐을 수 있겠는데 밀레의 강의를 쭉 듣고 읽어보면 락강이 그 신비로운 주체는 아니라는 걸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지금까지 밀레의 강의는 아니었지만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도 락강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락강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락강은 어려운 사람도 아니고 신비로운 이론의 낭만주의적 어떤 비교의 사제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락강 한 10년 공부해보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락강도 분명히 프로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평생을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락강이 어느 순간에는 프로이트를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는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플라톤이 평생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만 썼지만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이 뛰어난 점은 혹은 소크라테스의 뛰어난 점은 혹은 프로이트의 뛰어난 점은 그들의 이론에 뛰어난 점은 시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문명을 함께 몰락시키는 그러한 영능을 소유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 책 주변의 모든 장소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같이 몰락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인문학의 특징이에요. 모든 뛰어난 인문학은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 정신을 몰락시켜요. 그리고 새로움이 출현할 수 있도록 공백을 만들어내죠. 이게 뛰어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뛰어난 인문학. 뛰어난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우리 모두가 각각이 다 인문학자예요. 여러분 누구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각각의 윤리가 있고 각각의 정치적인 태도가 있고 각각의 포지션들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있어요. 아무리 소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른들이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후속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고정관념, 자신들이 지배받고 있었고 그것에 기여했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백을 넘겨주는 것이죠. 후속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백을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뛰어난 선물이라고 저는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요즘 젊은 것들이 어떻다 하면서 자신의 시대가 마치 최상의 시대였던 것처럼 노래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냥 같이 말 놔도 돼요. 그런 어른들. 여러분. 그런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면 바로 반박하세요. 우리 같이 반말하세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락강이 파괴하는 과정을 밀레는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프로이트에게 락강이 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것을 락강에게 했던 누군가를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직 그런 인물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뛰어난 락강주의자는 바디우예요. 물론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뛰어난 락강주의자는 저는 바디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락강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라고
예를 들어서 락강의 대부분의 텍스트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들면 무엇부터 읽어야 될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바디우부터 읽으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락강을 넘어서는 인간이 밀레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문학자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언젠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락강은 무의식을 존재의 결여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존재의 결여. 자, 존재라는 단어는 존재론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신다면, 존재의 결여는 존재론이 정지하는 지점, 혹은 존재론이 시작될 수 있는 최초의 공백의 지점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상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 존재의 개념, 결여라는 개념, 지금 밀레가 질문했던 그리고 발제했던 이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58년이에요. 치료의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락강이 자, 이 개념을 등장시키죠. 자, 그 전까지는 상징계가 우월한 체계였어요. 상징계가 언어라는 장치가 우월한 그러한 락강의 이론 체계가 있었는데 58년에 발표된 그리고 에크리에 수록된 이 치료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락강은 비로소 언어장치 내부의 공백의 유령, 간극의 유령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그것을 세공해내기 시작했던 자,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953년 로마 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던 락강의 상징계 우위의 이론, 즉 언어학적인 정신분석,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상상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락강의 열망이 도달한 장소, 53세의 락강이 도달한 장소, 즉 상징계의 벡터를 분석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간주하던 자, 그러한 시점, 그게 53년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이 다소간의 변화는 있지만 어쨌든 58년까지 근근히 이어져 가요.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초기 락강이라고 부르고 상상계의 대립하는 상징계 우위의 정신분석의 락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상상계적인 벡터를 AA-라고 표기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대문자 S와 대문자 A로 구성되는, 즉 무의식의 주체와 무의식의 대타자가 만나는 것을 정신분석의 목표로 설정하는 자, 그러한 락강의 시기가 초기 락강이라는 거예요. 53세에서 57세까지. 여기서 AA라는 것은 이미지와 자아의 관계입니다. 이미지와 자아.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데, 자, 그러한 상상계적인 자기인식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병적이라고 락강은 초기에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미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남이 만들어 타자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나 자신의 것인 양 오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내담자가 그러한 상태에서 분석가를 찾아오는데 그 이미지의 세계에 사로잡힌 주체를 파기시키고 그러한 주체를 상징계 영역으로 데려가는 것을 초기 분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어느 정도의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간과할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의 락강은 어쨌든 이것에 주목했어요. 자, 상징계 분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방황을 할 때에 분석가가 아주 추상적인 대타자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이런 걸 전혀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의 어떤 개별적인 개성을 완전히 삭제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욕망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텅 빈 인격체, 인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징계적인 인격체, 즉 공적인 인격체로서만 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내담자가 인정해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환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석가의 개인에 의해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석가가 속해 있는 상징계의 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보편성의 권위에 수긍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로잡혀 있었던 이미지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초기 락강의 정신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의 권위적인 주체의 대타자,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그 상징계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내담자가, 주체가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이 종결되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초기의 락강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 이 이론이 등장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자면, 락강이 정신현상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에 알렉산드르 코제브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해겔 전문가. 근데 해겔 전문가이긴 한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해겔의 철학을 재구성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던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서 정신현상학을 완전히 다 재구성해버리는 강의를 했었죠. 여기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것은 이 코제브에 의하면, 그리고 그것의 이론을 락강이 받아들인 부분에 의한다면 뭐냐면, 어떤 주체이건 타자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론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노예 없이는 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도를 그대로 정신분석에 가져오고, 그러면 어떤 인정의 주체가, 즉 내담자를 인정할 어떤 주체가 가장 뛰어난 주체인가를 탐사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체는 상상계적인 주체, 즉 이리저리 이미지가 변화하고 개인적인 개성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공적인 주체, 권위를 가진 주체로서의 분석가가 가장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에 의해서 내담자가 인정을 받고 자신의 좌표를 설정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이밍을 받는 거예요. 네이밍, 이름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의 락강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락강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락강이에요. 아무리 상징계의 보편성과 추상성을 가정한다 해도, 자, 이런 방식의 락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친 락강이 아닌 거죠. 급진적인 락강, 예술적인 락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락강에 대해서 밀레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촌스러웠다. 그때 락강 되게 촌스러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절의 락강을 성서적 락강, 인문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왜냐하면 모세랑 똑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잖아요. 모세랑. 우상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뭘 가져오나요? 상징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보편적 법의 체계인 거예요. 그건 꼭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법의 체계가 아닌 것이죠. 보편적 언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텍스트를 가져왔는데 그 텍스트가 개별적이거나 특정한 영역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는 어디든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의미에서 그게 바로 상징계인 것이고, 그 모세가 우상을 파괴하는 방식을 그대로 정신분석에 도입하는 것이 초기락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라고 또한 표현하는 이유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문주의자, 서구 근대 인문주의자들의 특징이니까 언어의 보편성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일종의 고전주의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락강은 57년 혹은 58년으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제가 썼던 락강의 인간학이 59년에서 60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세미나를, 락강의 세미나 7을 강의한 내용인데, 그 세미나 7 자체가 보여주는 급진성은 그 이후에 락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중요한 담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락강이 상징계에 기대를 걸지 않아요. 상징계에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는 상징계에 기대를 걸어봤자 초자만 계속 불러낼 뿐이다. 그리고 상징계에 기대를 거는 순간 주체는 유한성 안에 갇혀버린다는 것이죠. 유한성. 언어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징계의 수장으로서 분석가가 내담자를 인정해 준 것이니까 그 분석가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분석가의 인격과 주체성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분석가는 영원히 선생님인 거예요. 내담자에게.
그러니까 영원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8년에 이런 보수적인 태도를 버리고 간극이라는 개념을 비로소 도입해요. 존재의 결여라는 개념을 도입하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자, 락강의 정신분석의 여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타자로부터, 타자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결국은 락강 전체의 이론적 흐름을 결정짓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락강의 이론은 타자의 주체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자를 부정하는 이론이니까, 타자를 다 빼고 남는 걸 추구하는 이론이니까 주체 이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주체는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모든 걸 통제하고, 자, 그건 오히려 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타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타자를 모두 지우고 그러한 타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일탈해가는 정신분석의 흐름이 락강의 이론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는 상상계적인 타자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죠. 초기의 락강은 상상계적인 타자를 작은 타자 혹은 작은 A라고 써요. 오트르의 작은 소문자를 써서 뿌띠따라고 부르죠. 작은 A. 이건 상상계적인 타자인 거예요. 이미지로서의 타자. 즉 나를 사로잡는 거울관계로서의 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 57년, 58년에 이르게 되면서 대타자로부터도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타자를 언어 장치로서의 대타자의 균열에 주목한다는 것은 대타자가 틀렸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상상계적 타자로부터 그리고 상징기적 타자로부터 모두 벗어나려고 하는, 타자의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주체를 상정하는 그런 정신분석의 임상에 패러다임이 구성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에 도달해야 하는 장소를 이제는 상상계적인 타자의 장소도 아니고 상징계적인 타자의 장소도 아니고 결여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결여의 장소, 공백.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분석의 여정에서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미지로 묘사하는 그러한 담화도 아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담화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 담화가 정지되는 지점. 그러한 담화가 더 이상 도무지 진행이 되지 않는 침묵의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점이 보통 한 6개월쯤에서 도래를 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지는 시점. 물론 말할 건 많아요. 분석가가 항상 물어봐요. 지난주에는 어떠셨습니까? 그럼 지난주는 새로운 한 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6개월쯤 되면 자기가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욕망이 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져도 혹은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똑같은 문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주 뒤늦게 깨달아요. 그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주체라는 내담자라는 자신의 삶의 통시적인 역사가 사실상 아주 보잘것없는 특정 문법의 동어 반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걸 단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선. 쇼트 서킷이라고 부르고 구스키라고 부르는 것이 단선. 회로들이 잘 돌아가서 전기가 이리저리 흐르고 다니는 것을 전선의 그런 리비도의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발화의 흐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단선이 일어나요. 그 단선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전류가 초과하죠. 자,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 정신분석의 전반부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단선을, 즉 증상을 구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구격본의 52페이지에서 락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의식의 간극. 자,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전존재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 윤리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으니까. 자, 무의식에 대해서 지금 간극이라고 말해왔으니까,
그럼 무의식은 존재론의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무의식은 존재론이기보다는 전존재론, 즉 프레온톨로지, 사전적인 존재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러한 담화로만 무의식이 지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라칸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전존재론, 자, 프레, 그리고 옹톨로직. 자, 이 옹톨로직이라는 단어는 존재론이라는 단어의 프랑스어인데, 뭐, 라틴어를 근거로 한, 모든, 대부분의, 서구 언어에 등장하는 단어이죠.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로 이어진 그 온토로지, 담화, 존재, 담화인데, 이 존재론이라는 단어를 이후에 락강은, 달리 이야기해요. 달리 이야기한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죠. 옹톨로지가, 자, 그 3페이지의 하단에서 인용 부분에 제가 프랑스어로 써놨잖아요. 프레 옹톨로지. 이 옹톨로지에서 옹토라는 부분에 ON 앞에 락강이 H를 붙여요. H를. 근데 프랑스어의 H는 무근이기 때문에 그래도 똑같이 옹톨로지예요. 옹톨로지. 그런데 옹토에서 ONTO에서 T 다음에 EU를 붙여서 옹토라고 하면 거기에 뒤에 이제 X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H를 붙인다든지 해서 형용사가 되는데 옹토 그러면 뭐냐면 옹트 그러면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뜻이에요. 수치심. 부끄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옹톨로지는 락강의 유명한 명제였죠. 그런 말장난을 그 기표의 변주를 통해서 락강이 그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었던 존재로는 수치학이다 라는 표현을 락강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존재론이 수치학인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명제와 52페이지의 이 명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왜 정신분석은 수치스러운가? 존재를 가정하는 사회 방식 자체가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체에게. 누구에게 부끄러운가 하면 주체에게. 존재를 설정하고 인간의 무의식을 탐사한다든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존재론을 가정한 담화를 우리가 발화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발화, 넌 여자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자라는 것에 존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넌 남자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가정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천상의 어느 세계에 이데아로 존재로서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남자라는 사람이 모두 다 죽어도 남자라는 존재는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런 표현법인 것인데 그러한 존재론적인 가정을 하는 발화는 수치스러운 발화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수치스러운가 하면 주체에게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는 무슨 존재인가 하면 주체라는 개념 자체 인간이 발명해낸 개념이죠. 주체라는 거 원래 없었어요. 주체는 20세기 인문학이 발명해낸 또 다른 개념인 것인데 주체라는 개념 자체에 포함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하면 주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발명해낼 수 있는 존재랍니다. 주체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에 귀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 그건 과거의 신학적 존재론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퇴행적 정치론인 것이고 퇴행적 고정관념론인 것인데 자 며느리는 며느리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이렇게라는 무언가가 자연법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사고하는 방식은 인간을 주체로 파악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런 어떤 판본이 이미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사유하는 방식은 인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로는 수치스러운 학문이라는 거예요. 수치 그 자체라는 것이죠. 나는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살래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나의 자의실현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이미 존재하는 고정관념에 귀속되어서 살래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걸 지금 락강이 수치스러운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존재론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전존재론적 단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존재론적 단계라는 건 뭐냐면 존재론에 관련된 관념들이 생산되기 직전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간극인 것이고 그 간극으로부터 출현하는 의미화의 체계 혹은 팔루스 혹은 상징계 자 이게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환상을 가져다주는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미 의식적으로는 나는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어. 뭐 나는 이런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는 그래 나 자신을 발명해낼래 라고는 말하지만 무의식은 이미 존재론에 강하게 귀속되어 있어요. 그 자신을 결정하는 어떤 타자의 담론에 종속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이 진정한 무의식이기보다는 진정한 무의식은 그러한 의미화의 체계가 출현하는 직전의 간극을 무의식으로 가정하는 순간 정치적인 변화가 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여지를 무의식의 내부에 삽입하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전 존재론적이라고 무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명제의 정치적인 함이에요. 사실 주체라는 개념은 제가 이렇게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다. 그리고 주체는 뭐 자기 자신을 발명해낼 수 있는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멋지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강하게 종속되어 있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호구에 가까울 정도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거기에 어떠한 자기 발명도 없다는 거예요. 즉 존재론이 수치스러운 학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무의식은 존재론적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타자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을 마치 신의 신탁인 것처럼 어법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해내는 방식으로 삶을 소외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자 그것이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덧붙여놨는데 4페이지 상단에 자 그런데 무의식을 그렇게 존재론적 질서가 시작되는 어떤 간극처럼 공백처럼 즉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론을 우리에게 가정하는 차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원점이 존재하고 그 기원점을 질서가 시작되는 공백으로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 공백을 진정한 무의식으로 가정한다면 또한 그러한 무의식을 어떤 낭만주의적인 장소로 가정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질서가 시작되는 어떤 장소 어떤 질서도 없는 낭만주의적인 사고방식, 어떤 질서도 없는 어떤 마그마가 아직 유형화되지 않은 마그마가 들끓고 있는 이러한 장소로 무의식을 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무의식이 간극이라면 질서의 표면에 난 간극이고 그 질서의 표면에 간극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또한 새로운 질서가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자 간극으로서의 무의식과 질서로서의, 즉 언어장치로서의, 상징계로서의 무의식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죠. 자,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자 그것이 만약에 무의식이라면, 즉 균열이, 간극이 무의식이라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사건적 무의식이고 이 사건적 무의식은 여기서 사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현된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그 의식의 세계가 흔들리는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건인 거예요. 사건.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은 또한 잠재적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잠시 기능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은 자 그것이 영원히 정지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그것이 영원히 정지되면 그 장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성될 수도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 가능성의 장소인 것인데 그렇다면 자, 그 무의식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자, 여기서도 주체에 관련된 또 다른 설명이 등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직접 찾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내가 어딘가 나의 의지를 갖고 찾아갈 때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니라 타자인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의식의 관계에 접근하는가? 증상을 통해서만 접근한다는 것이죠. 증상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그 지적이 그런 얘기를 과거에 한번 했던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의지를 갖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타자의 명령에 의한다는 거야. 아무리 나 자신이 이건 나의 의지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타자의 명령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러한 인형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지되는 상태, 얼음처럼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엄청난 실천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과 제가 연결을 해서 M4 세대에 대한 설명을 정치적인 영능을 이따 없이 여러분 뭔가 포기하는 세대, 수동적 세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타자의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엄청나게 능동적인 세대라는 거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즉 공동체가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상적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지금 M4 세대가 보여주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엄밀한 의미에서 M4 세대의 의식이 아니라 M4 세대의 무의식인 거죠. 무의식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증상적이라는 것이죠. 즉 기성세대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근대 사회라고 볼 수 없는 아직은 유교적 봉건 체제가 여전히 가부장적 패러다임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과 함께 공화주의라는 기이한 어떤 만남을 형성하고 있는 체제가 거의 마지막 숨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의 단계.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변화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내 길을 걸자면 그렇다는 것인데 내 길을 걸자면 커다란 변화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인데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세대가 바로 몇 살 위에 선배들에게 하는 그 따뜻한 존댓말들인 거예요. 자, 그런 말들이 이어지는 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문법이 그러한 발화가 선배는 반말하고 후배는 존칭을 쓰는 그러한 발화가 계속 학습되는 한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계속 유교적인 봉건사회, 위계 질서의 사회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동감만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존댓말 안 해도 되고 반말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권력의 위계가 없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자, 언어가 변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변화하지 않고 무의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는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언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실천해야만 하는 것은 반말을 없애는 거. 존댓말을 없앨 수는 없고 반말을 없애는 거. 반말의 형태 자체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반말하고 싶으면 실제로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100살하고 5살짜리하고도 같이 반말합니다. 그 말을 야자를 튼다고 하잖아요. 자,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아니라면 반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증상을 통해서만 우리와 만나게 된다. 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즉 공백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증상을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주체성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제가 이건 역시 다른 담론에서 끌고 들어오는 논의이지만 제가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고독을 지켜내는 것도 상당한 투쟁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투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고독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판단을 정지시키는 것. 자, 이것 자체가 사유의 고독이라는 것이죠. 자, 그 고독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주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체를 찾아올 증상적 사건과의 만남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 책을 읽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독하신 분들이에요. 고독하신 분들. 그 공동체에 어울려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는 사람이 제 책 읽고 좋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좀 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이 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감정이 드는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어떤 분이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는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인스타그램에 저에게 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똑같은 분이 아주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똑같은 분이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국민일보 기자인데, 성소수자에 대해서 악마시하는 그런 기사를 아주 뛰어난 실천가시죠. 모두 큐어 집회에 가서는 그러니까 국민일보 기독교적인 특성이 강하니까 가서 비판하고 글을 쓰고 가짜 인권이다,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주면 안 된다,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인데, 그 책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건 어떤 종류의 정신분열인가 생각하고 차단했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안 그래도 그 정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는데, 제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게 엄청 신경이 쓰였는데, 제 책을 보셨던 분, 그것도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를 보신 분이 그 책을 읽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나름의 상처를 받았죠. 자, 그런데 그 책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독이란 무언가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 고정관념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그걸 파괴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투쟁의 양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도록 강제당한 것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지식의 유형이 바로 락강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락강의 지식의 특징이 바로 우리가 학습당한 것을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능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양태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신분석 역시 내담자가 사로잡힌 온갖 종류의 고정관념과 환상, 무의식까지 잠식해 들어와서 내담자의 삶을 완전히 고착시켜버리는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의 기둥들을 무너뜨리는 위반의 장치가 바로 정신분석인 것처럼, 라강아바의 정신분석의 지식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반복하는 이 퍼포먼스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식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락강을 전달하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과학이 아니다, 정신분석은. 정신분석이 과학이 아니면 정신분석을 가르치면 이 강의도 지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인 거예요. 자, 우리를 찾아온 새로움의 가능성인 증상적인 흔들림이 일반적으로는 어떤 운명을 겪게 되냐면, 그것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신이 그것을 거부해요. 즉,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식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는 그것을 거부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양태가 이래요. 이건 내가 이게 아닌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언어로 그것을 네이밍하는 방식으로 증상적인 방문을 밀어내죠. 이미 존재하는 현재의 언어로 나를 찾아온 증상적인 흔들림을 봉합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사실 그것에는 아직 이름이 없는데. 그래서 정신분석의 치료는 그것의 이름을 빼앗는 거예요. 우선 먼저. 내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뭐 이래요. 혹은 내담자 저 공황장애예요. 약도 먹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처방을 받았고요. 자, 정신분석의 첫 번째 절차는 그렇게 내담자를 찾아온 바로 그 증상으로부터 이름을 빼앗아서 이름 없는 상태를 유지해요. 자, 그건 공황장애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ADHD 아닙니다. 그것은 우울증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타자가 부여하는 이름이지,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만남은 그런 이름을 원래 갖지 않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름을 빼앗는 기술인 것이죠. 이게 바로 정신분석의 강의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제가 하는 강의에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이름을 빼앗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름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신분석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증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를 찾아온 불안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어떤 종류의 우울과 마주보도록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환상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은 그 증상에 어떤 완충장치도 없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파괴돼요. 강력하기 때문에. 증상이 강력한 이유는 증상이 아닌 질서를 흔들 수 있었던 힘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를 찾아왔을 때 아무런 완충장치도 없다면 그건 역시 파괴적인 방향으로밖에 내담자를 혹은 우리 자신을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고독의 매뉴얼에서는 최소한의 환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저는 그 책에서는 예술에서 찾고자 했죠. 지금 우리에게는 락강의 텍스트인 거예요. 최소한의 환상으로 락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증상과 같이 걸어가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명제를 락강이 국역본 52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전에 문학가들에 의해서 언급되었던 표현인 것이기도 한데, 자, 천상의 힘들을 꺾을 수 없다는 저승을 움직이란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탐사해왔던 여정의 근거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미 천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썼어요. 오늘 수업에서. 존재가, 이데아가 모셔진 장소가 천상인 거예요. 그래서 루카치가 그런 얘기했죠. 고전주의의 세계는 행복했다. 별들을 보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던 세계이니까. 즉 우리의 존재가 어딘가에 있다. 이데아가 어딘가에 있다. 우리는 그것만에 잘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의 주체들은 자, 천상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이트는 그런 거 안 믿죠. 프로이트는 종교도 없고 프로이트는 철학을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니까 프로이트는 천상의 힘을 꺾을 수 없다면 왜 못 꺾을까요? 없는 걸 어떻게 꺾어요? 천상의 힘을 꺾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당신은 남자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여자이니까 한국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세요. 라고 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 저승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저승은 어딘가? 무엇이냐? 억압된 장소. 악마들이, 귀신들이 억압된 장소. 왜 악마이고 왜 귀신일까요? 그것을 억압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주의상스는 초자에 의해서 악으로 규정당하는 그러한 숙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장소를 저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움직이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즉 증상의 영능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증상의 영능을 사용해서 즉 무의식의 간격을 흔들어서 주체가 현재 짓고 있는 고정관념의 건축물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폐허의 장소로 내담자를 데려가겠다라는 것이죠. 내담자를 그리로 데려가서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던 프로이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했던 프로이트가 이런 시도가 망각됐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락강이 이런 표현을 써요. 무균처리했다는 거예요. 무균처리. 항생제를 잔뜩 넣어서 아주 깨끗한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이론을. 아주 깔끔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전수 가능한 간단한 지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상품화 가능한 지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썩게 만들 수가 없어요. 썩게 만들 수 없으니까 현재는 항상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이 어떠한 종류의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무균처리된, 박제된 그러한 무의식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무의식을 제가 락강이 다시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강의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을 망각하는 것은 결국 주체를 망각하는 것이고 무의식을 무균 처리하는 것은 혹은 그것을 박제화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저는 의료적 고전주의 혹은 고전주의적 의료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실 의학은 언제나 보존주의적이었어요. 의학이 정상이라는 개념을 가정하지 않으면 병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암에 걸려서 왔는데 의사가 암을 치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 숙명인데 죽으셔야죠. 왜 죽음을 연기하시려고 해요? 그냥 자연히 데려가시는 대로 죽음을 받아들이세요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건 정말 미친 의사이던가 철학자 의사인 거죠. 왜냐하면 암이란 뭔가요, 여러분? 암이란 세포가 스스로 자살해 가는 거예요. 세포가 왜 자살하나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차원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암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 폭발이에요. 인구가 폭발하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산화 제한 정책을 다시 엄격하게 실행해야만 돼요. 즉 암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을 박탈하면 또 다른 인위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병을 받아들이세요라고 의사가 말한다면 자, 그 의사는 정신 나간 의사라고 간주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위적인 정상성을 가정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수명이 몇 세까지가 정상이다. 혹은 어떠한 삶이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가는 삶이다. 이런 걸 가정하고 자, 그런 의료적인 보존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문명 자체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의료적인 체계가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암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고쳐달라고 난리를 부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의식을 그렇게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욕망의 유형이 있고 패턴이 있고 그것이 고전주의적인 이데아의 세계에 모셔진 천상의 힘이라고 가정하는 한 우리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칸이 비판하듯이 세계는 무의식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상품 고전주의가 승리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흔히 지금 심리치료를 하러 갔을 때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행복을 사는 거예요. 행복을 유형화시켜놓고 자, 이건 당신의 행복에 들어맞는 것 같으니까 이런 치료를 합시다. 이런 치료를 합시다. 라는 방식으로 패턴화된 행복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심리의 유형도 상품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라칸이 예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 지배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자, 이 말을 하는 시점이 1960년대예요. 그리고 1960년대 라칸은 영미권 프로이트주의자들이 정신분석을 어떻게 묵인 처리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 지배하는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욕망도 상품화시키는 고전주의의 시기가 앞으로의 시대에 전개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됐죠. 모든 걸 사고 팔 수 있어요. 감정도 사고 팔 수 있고 외모는 당연한 것이고 감정, 태도 모든 것이 가격으로 상품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 가격이 결국 그 인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짜리 연봉인가가 결국은 그 인간이 얼마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정치적 차원을 외면하면 정신분석은 더 이상 정신분석이 될 수도 없고 쾌락과 욕망의 패턴을 가격 매긴 상황에서 판매하는 그런 실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라칸이 생각하는 정신분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칸은 타자로부터 벗어나는 여정을 정신분석 여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는 이 와중에서도 그것은 우리의 강의의 이데올로기에 어떻게 하면 타자로부터 빠져나갈 것인가, 타자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안해낼 것인가가 결국 제가 지금 수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다를 떨고 있는 배경에 존재하는 저의 정치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죠.
왜 그런 타자성으로부터 빠져나감을 추구하는가? 그 너무 간단해요.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2015년에 썼던 낙강의 루브르라는 책의 에필로그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각자의 나름의 여정들이 있었잖아요. 길거나 짧거나. 제가 올해로 만 47세가 넘어서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늙었죠.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담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신의 인생을 묘사해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주 짧은데 저 역시도 그러하지만 저 역시도 제가 가끔 가다가 정독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고 책을 보고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독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저에게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의 청소년기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도망 나와서 소위 땡땡이라고 말하는 거죠. 땡땡이를 치고 나와서 좀 특이하게도 도서관으로 놀러 갔어요. 도서관. 다른 친구들은 뭐 담배 피고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저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타락은 했는데 그 타락한 친구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상징적인 장소가 정독도서관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끔 가면 정독도서관의 특징은 뭐냐면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냄새도 똑같고 그 이상한 책에서 나는 이상한 찌릿내들 특히 장마 시기에는 더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들어오던 똑같은 분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거지들이 많아요. 추우니까 겨울에 많이 들어와서 거기서 잠을 자세요. 그럼 그 주변에서는 나는 냄새가 똑같아요. 거기 가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거예요. 고독의 매뉴얼에도 그런 표현인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구나. 제가 락강의 시간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락강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칸트적인 방식으로 혹은 칸트는 그건 역시 초론적 체계라고 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쳐도 뉴턴적인 방식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에게 이러한 확신은 진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명백히 락강이 세미나에서 그건 역시 21번째 세미나인데요. 명백히 선언해요. 시간에는 없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고 이해할때요. 그런 확신을 가져다 주었던 경험들이 바로 정신분석 경험인 거예요. 내담자들이 나이가 많건 어리건 늙었건 아주 아이이건 내담자들의 매일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 똑같은 패러다임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긴 항해의 여정과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들 말을 하지만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순풍에 돛단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앞만 보면 나가는 듯한 멋진 시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격렬한 폭풍에 휘말려서 내동댕이 쳐지는 경험도 있잖아요. 혹은 더 끔찍하게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태양은 뜨거운데 검은 태양은 뜨거운데 그래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 경험과 증상적인 경험인 것이죠. 우울증과 같이. 인생이 어디로도 가지 않고 쾌락도 존재하지 않고 자 그러한 상황들이 또한 우리를 찾아와요. 아마도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을 살면서 이곳에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안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책을 그런 분들이 읽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보통 제 책을 읽었던 분들이 강의에 오시는 것이니까 일종의 조난당한 거죠. 그런데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조난당한 그 순간이 진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적 순간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조난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락강의 루브르의 에필로그에 그렇게 썼어요. 그때 제가 잠시 조난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 서울정신분석 포럼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좌초되었던 상황인 것인데 그때 이런 글을 썼어요. 에필로그에. 결국 우리가 거대한 대항의 카오스라고 생각했던 항해의 궤적은 아주 협소한 마음의 연못을 맴도는 보잘것없는 흔들림, 도드리표 연주되는 짧고 우울한 피아노 소곡에 불과했다. 그래 우리가 다시금 협소한 마음의 연못으로 그곳에 던져진 장난감 뗏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환멸과 우울이 유일하게 허용된 정도인 그곳에서 우리는 남겨진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환상이 무너지고 신화가 흩어진 폐허의 장소로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런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부터 3년 전이죠.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증상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항해가 정지되고 그런 증상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무언가가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영철한 인식을 가진 자라면 결국은 삶을 항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도달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정리하는 텍스트로 글을 하나 썼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메일로 아마 모든 분들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말과활 측에서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상황이 가장 진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1차적으로. 즉 조난당했다는 걸 실제로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해서 제가 그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에서 장난감 뗏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 뗏목이라는 표현을 장난감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그 락강의 루브르라는 책에서 표지로 썼던 그리고 거기서 주요한 테마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메두사호의 뗏목의 이미지예요. 메두사호의 뗏목의 이미지라는 거 다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제리코의 그림. 자,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거기서는 아주 절망만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에 그려지는 과정에서 어떤 희망의 이미지가 나중에 삼각구도의 마지막 꼭지점에 표현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첫 번째로 그려졌던 스케치에서는 정말 절망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절망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뗏목을 타고 있는 것이라면 자, 또 다른 환상을 갖는 것이 해결책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강 역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환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락강은 철저하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락강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락강은 우리에게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송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송곳. 락강은 송곳이다라는 거죠. 구멍을 뚫는 송곳이라는 것이죠. 구멍을 뚫기. punk타. 라틴어로 punk타. punktum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뚫게 만들어주는 행위. 그러니까 가능하기 위해서는 송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송곳이 날카롭지 않으면 구멍이 뚫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강의를 준비하고 그 강의를 텍스트로 다시 전사하고 그 텍스트를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환시키는 이 모든 작업들은 굉장히 간단한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기 위해서 송곳을 연마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해왔어요. 특히 올해 락강 칼리지를 만들어낸 이후에는, 설립한 뒤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했고, 일주일에 2회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행위는 어떤 부분은 반복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양들이 과부하에 걸린 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는 도무지 소화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경험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만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행위는 어떻게 하나의 지식을 송곳으로 만드는가 라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일종의 노하우도 아니고 기회라는 것이죠. 그걸 루틴화시키는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책을 쓴 이유고 강의를 해온 이유이기도 하고 락강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정리를 할게요. 자, 강의란 무엇인가? 이미 제 강의를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락강의 개념을 통해서 락강의 엉세니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강의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지만 가르침이라고 번역이 돼요. 엉세니멍이라는 단어입니다. 엉세니멍. 엉세니멍으로 그러면 선생님들을 말해요. 엉세니멍. 프랑스어로. 엉세니멍. 그러면 가르치다. 제자를 가르치다. 자, 이런 뜻이죠. 락강이 했던 세미나들은 다 엉세니멍인 거예요. 엉세니멍인 것이죠. 제자를 가르치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이 행동 역시 엉세니멍이에요. 우리나라의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종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근데 락강의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자, 밀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레가. 자, 밀레가 해석했던 방식이에요. 자, 락강의 가르침, 엉세니멍을 두 개로 나누어 보자라는 거죠. 엉하고 세니멍 서로 분리시키라는, 그럼 사실 말이 안 돼요. 엉세니멍이라는 것은 단어가 하나인 것이지 복합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엉세니멍으로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EN을 앞으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 세니멍을 뒤에 남겨두고 두 개로 나누면 자, 무엇이 되는가? 발음 자체는 이렇게 돼요. 세니멍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세니멍은 뭐냐? 여기서 E를 A로 바꿔도 똑같은 발음이 나는데 그러니까 ENSEI가 아니라 ENSAI로 바꾸면 이 세니멍이라는 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출혈이라는 단어가 돼요. 출혈. 세니멍. 출혈. 피 흘리다. 그리고 밀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락강의 강의는 자, 피 흘리는 실천이라는, 피 흘리는 실천. 혹은 피를 흘리게 만드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락강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강의는, 혹은 일반적으로 나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봉합하는 방식으로 실천이 돼요. 몰랐던 부분을 봉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몰랐던 부분을 봉합해 주죠. 여러분들의 상처를 보듬어 줘요. 자, 이게 강의의 특징이에요. 이게. 최악의 강의인 것이죠. 여러분을 위로하는 강의.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강의. 우리가 흔히 인문학에 바라는 그러한 행동을 락강은 혹은 저는 최악의 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함부로 봉합시키는 강의. 어떤 권리로 여러분들의 상실을 강의자가 혹은 지식의 담지자가 봉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당신이 뭔데 나의 상실을 위로하는가? 나의 상실을 대신 애도해 주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인문학은 여러분들이 상실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위로해 주는 실천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처를 열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게 진정한 인문학이고 진정한 강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락강이 세뉴멍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밀레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강의의 본질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해 드렸지만 결국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제가 강의를 조직해 왔던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이유였기도 하고, 락강의 세미나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무지를 타자의 지식으로 봉합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타자의 지식이 그것을 설명해 주러 오면은 그걸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인문학은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상처를 벌리는 거예요. 지식의 체계를 벌려서 무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무지의 공간에서 내담자가 본인 스스로, 수강자가 본인 스스로 자신만의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진정한 인문학이라는 것이죠. 세미나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백을 견뎌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이 장소로 오는 여러분들의 루틴이 무언가를 배워가는 루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독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면,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걸로 됐다는 것이죠. 이게 엉세니머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게 저의 강의의 목표이고 2주 뒤에 10월 2일부터 10월 6일이죠. 부터 다시 시작된 세미나 10일의 강의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중에 그 강의에 대해서 수강을 안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양해를 좀 구해야 할 텐데 그 강의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질문을 좀 받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3강부터 시작되는 건 사실인데 주인공은 한 7강부터예요. 그래서 초기는 조금 빠른 템포로 나아갈 것인데 그 강의의 주인공은 미학이에요. 사실 세미나 11이 굉장히 많은 미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물론 세미나 7도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제가 세미나 11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미학 때문이었어요. 거기서 회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을 하죠. 미술이 무엇인지, 특히 시각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공이 되고 물론 온전한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그것도 파편적인 방식으로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미학을 생산해낼 수 있을 수준으로까지만 제공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파괴력 있는 이론들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세미나 11의 강의 수업인 10월 수업은 주로 미술사와 미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학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떠한 미학도 정치적이지 않은 미학은 없다는 거예요. 미술은 정치적이에요. 예술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거예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행위 자체가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탱하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저항한다라는 차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은 위대한 정치적 작품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차원을 내포하는 강의가 세미나 11의 10월 강의의 미술사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과 정치학과 미학을 뒤섞는 그러한 강의가 될 거라는 예고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2주간의 휴식으로 들어갈게요.